여러분, 카드 리볼빙 폭탄, 금융권의 연쇄 부실이 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번 달에 결제해야 될 카드 대금을 2월을 새롭게 약정하는 거잖아요. 다음 달로 미루든가 아니면 그 다음 달로 미루든가 내가 이자만 내면 계속 미뤄주거든요. 이게 카드 리볼빙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 리볼빙의 액수가 2월 액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금융이 무너지면 또 다른 한쪽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점차 2금융권, 1금융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카드 리볼빙이 금융권의 연쇄 부실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고리가 될 수 있느냐? 금액을 한번 보세요. 금액이 역대 최대입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2월 잔액이 말입니다. 6조 4,163억 원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뭐 6조밖에 안 되는데 뭔 걱정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은요 사슬처럼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한 어떤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말입니다 다른 금융권에도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용카드 리볼빙은요 불법 사금융으로 가기 전 최악의 단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떨 때는요 악성 부채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밀려나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뭐 100%, 200%, 300% 이자를 내는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산을 해요. 그러면 이들이 진 빚, 1금융권의 진 빚도 있을 거고요 2금융권의 진 빚도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함께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함께 다 무너지면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곳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줄줄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러분 6조 4,163억이라는 숫자 다른 연도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2022년 11월 말만 하더라도 5조대입니다. 5조 9,897억 원이에요. 사실 5조 9,897억 원도 적은 숫자가 아닌데 늘어나는 속도 보세요. 2022년 1월 말 올해 1월 말입니다. 6조대로 넘어섰습니다. 6조 1,632억 원까지 갔고요. 4월 말에는 6조 2,740억 원까지 갔다가 5월 말에는 6조 4,163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BC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카드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는요 최악의 금융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아주 쉽게 나옵니다. 왜 이러느냐 여러분 6조 4,163억 원에 대한 이자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자가 이게 법정 최고금리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법정 최고금리는 20%로 낮아졌거든요. 롯데카드 같은 경우는요 평균 금리가 18.52%예요. 18.52%.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말입니다. 삼성카드도 15.11%고요. 신한카드도 16.95%입니다. 우리카드는 17.60%고요. 하나카드도 14.83%입니다. 현대카드는
83%고요. 국민카드 야 여기도 17.16%입니다. 굉장히 높죠. 이 정도 금리면 여러분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18.52%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될까요? 진짜 어렵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들 말입니다. 이들 카드 리볼빙을 하는 그 사람들은요. 여기 말고도 부채가 많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여신 전문 금융회사 뭐 이러면 카드사, 캐피탈사 이렇거든요. 캐피탈사. 여기까지 합치면 말입니다. 취약층의 대출 규모가 74조 8천억까지 늘어납니다. 74조 8천억 원. 야,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이게 카드사나 캐피탈사만 가더라도 74조 8천억 원이 늘어나는데 저축은행까지 가잖아요. 저축은행까지 가면 46조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카드 리볼빙만 6조 4,163억 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캐피탈 전체로 합치면 전체로 합치면 74조 8천억까지 늘어나고요. 저축은행까지 합치면 46조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20조 8천억 원이 지금 쉽게 말하면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내는 그런 축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금융권 전체로는 굉장히 큽니다. 카드 리볼빙이 사실상 저축은행까지로 확장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말입니다. 좀 더 가면 1금융까지 확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의 대출 규모 120조 8천억 원이 전체로 차지했을 때 전체 대출로 차지했을 때 60에서 7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30에서 40%는 어디서 빌렸을까요? 나머지 30에서 40%는 1금융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금융권일 가능성. 1금융권이면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5대 시중은행을 말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농협은행까지. 그럼 이렇게 확대되면 여러분 그 심각성은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실제로 말입니다. 카드 리볼빙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정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2금융권 수장들을 모아놓고 말입니다. 저축은행 행장들이겠죠. 모아놓고 자산 늘리지 마라. 쉽게 말하면 대출해 주지 마라는 뜻이에요. 대출해 주지 마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여러분 시장의 어떤 충격은 점점 커진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이 돈 빌린 사람들의 어떤 그 이자 폭탄은 아마 굉장히 커질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캐피탈 회사나 신용카드 회사의 다중채무자 비중이 46.5%까지 올라갔습니다. 은행은 25.2%거든요. 상호금융이 29%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캐피탈 회사나 혹은 카드사의 다중채무자 비중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로 이 대출 만기 연장과 만나면요. 안 터질까요? 터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코로나 대출에서 만기 연장한 금액 원금 상환유예 이자 상환유예한 금액이 133조 3천억 원입니다. 물론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캐피탈이나 카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일부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0조 8천억 원이 터지는 거고 또 133조 3천억 원이 터지는 겁니다. 연속으로 터질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앞으로 이 부채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개인 파산 신청 건수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는 43,402건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에는 53,379건이었거든요. 53,379건. 그리고 2021년에는 49,063건이었습니다. 2022년 1월에서 5월까지가 벌써 17,000건이 넘습니다. 이거요. 2021년이나 2020년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파산은 더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파산 가기 직전이 바로 여러분 카드 리볼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파산 가기 직전. 불법 사금융으로 가기 직전이 카드 리볼빙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인 파산이 예년만큼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파산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심각한 양상으로 저는 번져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다가 또 한 방을 때린 게 있잖아요. DSR. 예. DSR 40% 규제가 월 1월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2억을 빌릴 때 DSR 40% 규제였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이번 달부터는요. 1억을 빌릴 때 DSR 40% 규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돈을 더 못 빌리게 되거든요. 돈을 더 못 빌리게 되면 카드 여러 장을 만들어서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리볼빙 돌려막기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시장에서는요. 민스키 시점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스키 시점이라는 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내가 가진 자산을 쉽게 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자산을 던진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던지고 빌라도 던지고 심지어는요 꼬마 빌딩도 던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의 폭락도 이게 너무 과하지 않는 진단입니다. 지금 당장 리볼빙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상황은 진짜 달라집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대법원 회생 파산위원회에서 말입니다. 인력을 보강해야 된다. 그리고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대법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요. 그만큼 개인 파산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회생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법원도 추가 설치하고 인력도 더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현실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빠르게 말입니다. 이제 상황이 굉장히 나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입니다.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다 버텼다 이거예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다 버텼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9년만 하더라도요. 최저임금 때문에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이게 실물경제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 심지어 중견기업까지.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니까 이때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적어도 2년 1개월 동안 통제방역을 실시했거든요. 이거는 진짜 악 중에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실물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게 만든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이렇게 통제해서 되나 경제는 풀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버틸 만큼 버텼다. 그러면 2019년 그랬죠. 2020년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2년 1개월 동안 통제 반영했죠. 거의 3년 이상을 자영업자 입장에서 실물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 빚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다가 이제는 결국 말입니다.
민스키 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급매에 나서는 그런 상태까지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조짐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예,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위기다 혹은 뭐 폭망한다 폭락한다 했을 때는요, 그 위기의 크기가 작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위기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커지다 못해 옆에 있는 그 위기하고 맞물리면서, 예, 쉽게 말하면 시너지를 난다고 하나요? 이게 시너지라는 표현을 여기다 쓰는 건 아닌데, 그죠? 예, 더 좋아지는데 시너지를 써야 되는데 더, 예, 확장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황이 점점, 예, 악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한 발자국 더 움직이자고요 했던 이유가 그만큼 말입니다. 실물경제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지금 움직여야지. 지금 뭐 이미 대비가 늦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벌써 옛날부터 우린 준비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조금, 예,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은 낫겠지만 그래도 위기의 요소는 굉장히 큽니다. 더 뭐, 예,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위기는요, 우리에게는 준비만 잘하면 기회가 됩니다. 예, 준비를 못해서 위기가 위기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현금을 계속 쌓아왔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움직이고 그러면 그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로 돌아온다는 사실,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머릿속에 꽉 박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